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지금도 하락 중인데 10월, 11월 금리 인상되면 부동산 폭락 걷잡을 수 없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첫째 주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입니다. 서울 19.9로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침체 상태입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가 지난 20.4보다 낮아진 1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인천이 8.6, 대전 13.7, 부산 10.9, 광주 9.4, 울산 8.9, 대구 7.3, 모두 100 미만에 거의 한 10 미만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부동산 침체기 때 20 언더에서 다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전부 20 언더이면서 기울기가 2010년, 12년보다 훨씬 급합니다. 2010에서 12년도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약 한 30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한 70도죠. 더 급격하게 매수 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니멈 한 2, 3년은 이렇게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려 3달간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수자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13.9, 인천 8.6, 서울 19.9 전부 다 우하향하고 있죠. 이 기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5개 광역시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부산 10.9, 대구 7.3, 광주 9.4, 대전 13.7, 울산 8.9 모두 다 10 이하를 하회하면서 굉장히 그래프가 다 우하향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다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절대 지금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7 이건 실거래가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마이너스 0.17.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18, 전주에서 마이너스 0.15, 전세가 마이너스 0.15에서 마이너스 0.18로 계속 하락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하향되면서 안정화되고 있죠.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5, 전세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6으로 경기 같은 경우도 매매가, 전세가가 다 우하향하면서 하락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 보면은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을 보면 이 0 아래가 이제 마이너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인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실제 한 7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변했고 지금은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이 마이너스 0.23, 전국 마이너스 0.17, 5개 광역시가 마이너스 0.12 하락폭이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을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17인데 가장 큰 곳이 인천 마이너스 0.31, 그리고 경기가 마이너스 0.25, 서울, 인천, 경기권이 하락폭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이너스 0.15로 굉장히 크죠. 절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절대 지금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
서울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5로 계속 하락이 되고 있는데, 하락폭이 큰 곳을 보면 노원이 마이너스 0.43, 동대문 마이너스 0.34, 강북도 마이너스 0.24,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을 보면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5%, 인천도 마이너스 0.31%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가 마이너스 0.93, 수원 영통, 수원 영통이 마이너스 0.78로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왜 수원 영통이 크냐면 수원은 수원역 인근에 지금 대규모로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외에도 김포도 마이너스 0.54, 화성도 마이너스 0.34, 굉장히 크죠. 게다가 인천 마이너스 0.9, 남동구가 절대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매핑을 해봤습니다. 매핑을 해봤고 2021년 11월이고요. 11월 작년 11월 이전에는 수도권 서울이 어느 곳은 평택 같은 곳은 1.0% 주간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수원도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간 단위로. 인천도 그랬고요. 시흥, 군포, 의왕 뭐 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꺾이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은 올 7월 달부터입니다. 올 7월 달부터 3개월 전부터 파랗게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심한 곳은 마이너스 0.5%, 전국적으로 이제 다 우하향되면서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계속 매주 분석하면서 투자 시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2, 3년은 이런 트렌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17%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마이너스 0.25, 서울이 마이너스 0.18, 경기도가 마이너스 0.26, 울산 마이너스 0.06, 광주 마이너스 0.08. 그래서 5개 광역시가 마이너스 0.15로 빨간 점선이 계속 우하향되고 있습니다. 전국도 마이너스 0.17, 노란색도 계속 우하향되고 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라색, 전셋값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이 나와서 올 8월 달에는 임대차 3법이 만료가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되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올 2월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제 방송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변동하면서 우하향한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서울 그래서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 0.18인데 성북, 송파가 마이너스 0.54, 마이너스 0.45로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특히 송파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하락폭이 크지만 매매가도 하락폭이 큽니다. 송파는 강남 3구로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큰데, 송파가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권을 대표하는 송파가, 서울 수도권을 대표하는 송파가 이렇게 하락이 크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이 매매가 및 전세가가 하락을 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리고 경기가 마이너스 0.26, 인천이 마이너스 0.37로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는 절대 매매가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마이너스 0.78, 고양이 마이너스 0.6, 용인, 기흥이 마이너스 0.47, 광명도 마이너스 0.45.
전세가가 이렇게 우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절대 상승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증감률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핑을 해봤는데 여기가 2021년 9월입니다. 9월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가 불구스름했죠. 상승 기류가 강했었는데 2022년 여기는 8월입니다. 8월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 전부터 전세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파랗게 우하향되게 나타내고 있다. 지금은 분석하면서 하락되는 전세값이랑 매매값을 보면서 투자 타이밍을 분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꽤 많습니다. 통화량, 그리고 입주량, 그리고 매물 추이, 그리고 전세가율, 그리고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 자산 가치,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매물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많아질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좀 현상이 녹색이 월세입니다. 월세가 서울 증가하고 있죠. 전세 빨간색 전세도 증가하는데 매매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전국 똑같으면 경기도도 월세, 전세, 매매 살짝 월세, 전세, 매매, 월세, 전세, 매매 보면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다 비슷한 경향이죠. 이 영향은 매물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향은요, 실제 다주택자들 세금을 좀 완화해 준다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로 좀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서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지방 다 해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매물을 좀 전월세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물이 지금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매매가가 다시 상승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전월세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매매 매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그널이 보일 때 그럴 때가 위험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입주 물량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7,000개가 적정한 수요인데 2022년, 23년 보면은 약 2만 건 좀 넘게 그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도 아파트 가격은 올해 22년 서울 떨어지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아파트 가격은 수요 공급 원칙에서 수요 공급 원칙을 한 60% 정도만 따라가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투기 심리, 그리고 시장에 깔려있는 통화량,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수입 대비해서 얼마나 평가가 돼 있냐, 그것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가 6만 7천 건 정도 되는데 올해 한 8만 건 정도로,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적정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입주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우하향되고, 이 경기도에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통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연쇄 이동을 하겠죠.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못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적중 수요가 14,80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만 건, 2.5배, 내년도 2.5배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가격 하락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 대전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도 적정한 수요 그 선에서 약간 상회하면서 밑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지금 소득 대비 자산 가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게다가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 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 소득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 30-40% 앞에 방송에서도 예측을 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서울 근교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한 격리 여직원이 금고에 있던 돈 200만 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여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은 몇 달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평상시 말없이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이 있는 날 사장님은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을 하시라는 권유에 사장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판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여기 이 젊은이를 구속시킨다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나고자가 되지 않을까요?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와 제 직원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직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직원은 사장님께 감사하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니다. 젊을 땐 누구나 실수도 하는 게 아니겠니? 괜찮다. 이제 그만 회사로 가자.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전 직원이 입구에 서서 사장님과 직원을 향해 박수를 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이 퇴근을 하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우다 보니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계속 울고 있는 직원 어머니를 위로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후 사장님의 눈에 탁자에 놓여진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의 어머니가 놓고 간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감당하셨을까? 사장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장님은 그 길로 전 직원들을 마트로 데려가서 과자를 잔뜩 산 뒤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아원 원생들은 전부터 사장님을 알고 있었는지 사장님을 보더니 모두 뛰어나와 사장님 품에 안겼습니다. 과자를 골고루 다 나눠준 후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자랐다네. 그런데 나도 한때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고아원 돈을 몰래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로 끌려갔었지. 그때 원장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의 부탁을 해주신 덕분에 곧장 풀려났고 그 덕분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던 직원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어머니가 가져온 봉투를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이것은 어머니의 눈물이니 절대 잊지 말고 평생 효도를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는 또 다른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조금만이라도 사회에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